안녕하세요. 신도림 보라매 에듀플렉스 총괄 원장입니다. 2022학년도 고1을 준비하고 있는 중3 학생들. 매년 바뀌고 있는 대입제도 이해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셨죠? 그래서 대입제도의 이해 및 대비 방안이라는 세미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3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가득 찬 대입 전형. 그 구성 요소를 먼저 파악해 보고요. 이를 토대로 대입제도와 수능 시험의 구성 및 운영 형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제도 변화는 어떤 형태로 기획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형 계획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상큼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미지가 보이시죠?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생활의 이미지를 좀 담아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아이들은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되는 고민이긴 하지만요. 대입 전형을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형태의 직업이나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보고 관련 계열을 학생부에 담아서 기록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진로와 진학입니다. 두 번째는 중등과 과정에서 달라지는 고등 과정의 교과 활동은 물론이고요. 이러한 진로와 진학에 맞춰서 교내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선택 과목도 다양한데 이 중에서 내가 갖고 싶은 전공 계열에 맞춰서 어떤 과목에 집중할 것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담겨져야 할 내용은 내가 얼마나 그 전공 계열과 관련된 직접 호기심이 있는지, 어떠한 열정으로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서 한 적은 있는지, 거기에 창의성이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담아서 관리를 해줘야 해요. 대입을 위한 고등과정은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시험을 잘 보는 거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이라 불리는 비교과 영역의 활동들을 해주어야 해요. 시험에서는 중등 과정에서는 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내신 관리를 잘하는 것이 있고요. 11월 셋째 주차에 매년 보고 있는 수능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수능을 그냥 바로 보는 게 아니라요. 3월, 6월, 9월, 11월에 걸쳐서 1년에 4번 정도에 있는 학력평가도 준비를 같이 해야 해요. 기타 본인이 논술을 한다거나 다른 형태의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시험만 잘 봐서는 안 돼요. 다른 한편으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독서활동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이라 불리는 창체활동, 또 교과에 관련된 내용들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부 선생님들이 세부 특기 사항에 상세하게 장단점을 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시험과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잘 준비했다면 대학에 지원 원서를 내야겠죠? 이 지원 원서를 내는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가운데 있는 파란색 표를 먼저 보실게요. 거기 수시와 정시라고 쓰여져 있죠? 수시와 정시는 지원 원서를 내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표현은 수시로 뽑는다 할 때 수시였고요. 정해진 시간에 뽑는다 하는 정시였던 거예요. 하지만 수시는 대부분 1학기가 마무리되고 3학년 9월 모의고사가 마감이 된 이후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정시는 수능 직후에 3학년 12월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는 크게 4가지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과 실기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는 앞서 살펴보았던 시험을 잘 봐서 성적 관리를 잘 한 것으로 판단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학생부 종합은 이러한 교과에 더하기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검토해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논술은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뉘는데요. 인문계에서는 작품을 분석하거나 아니면 독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룬 내용들을 발견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형태로 작성이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의 논술은 수리 논술과 이제 탐구 논술이 있어요. 수리 논술 안에 수학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탐구라고 하는 건 과학 탐구를 말해요. 그래서 과학의 종류를 선택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서술하게끔 하는 전형입니다. 실기는 예체능 학생들을 위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 실기 분야는 정시에도 다 똑같이 반영이 되는데요. 수능 이후에 아이들이 성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게 수능. 실기는 예체능 계열의 아이들이 조금 더
수능의 반영 비율과 함께 예체능의 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들을 고려해서 뽑는 전형입니다. 아래 파란표를 보시면 2021학년도부터 해서 2023학년도까지 수시와 정시 모집에 뽑는 비율을 표기해 두었는데요. 일단 2023학년도의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중을 좀 살펴볼까요? 수시는 78%, 정시는 24.3%예요. 대략적으로 봐도 7대 3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 모집이 대입의 대세이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교육부가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은 정시 확대를 해라. 그래서 정시 비율을 40%로 증가할 것을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정시 비중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인지 N수생이 정시 도전을 하는 경우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수, 3수, 4수 이상의 학생들 혹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된 대학생을 누리지 못했는데 좀 더 높은 본인이 바라던 그런 전공과 학교를 향해서 시험을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대학생들도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실례로 스카이에 있는 학생들 중에 중도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대요. 그 이유는 뭐 의대나 약대와 같은 것에 정시에 관련된 부분들을 도전했을 때 보다 더 좋은 선택의 기회가 놓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고등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정시에 관련된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여전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수시 모집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는 대학 전형별 준비해야 될 요소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사각형 보이시죠? 크게 네 가지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대학에서 선별하는 방식을 전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왼쪽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주로 학교 내신 성적을 토대로 해서 뽑는 전형입니다. 하지만 학교별로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든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객관적 역량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수능을 가져와서 판단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을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서 선발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능이 있는 특정 지정 과목에 최소한의 이 정도 등급은 득해야 선발을 하겠다라는 자격 요건이 지워진 그런 전형인 거죠. 오른쪽에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에 더하기 교과 더하기 비교과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형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논술 전형이에요. 교과 역량을 일부 반영하고요. 인문 논술 혹은 수리 논술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논술의 역량을 보고 갖고 있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더 판단해 보는 그런 전형입니다. 하지만 이 전형에도 일부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정시 수능 전형이에요. 거의 수능 성적으로 학교에서 선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일부 교과 역량이라고 해서 학교 생활이나 교과 성적을 일부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대에서 현재 고1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내신 성적을 정시 때 일부 반영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은 변화가 좀 있을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 할 게 정말 많죠? 성공적인 대입을 위해서는 고등학교 생활도 미리 생각해보고 디자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교과 역량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수능에 관련된 공부 플러스 알파로 다른 활동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어야 해요. 대학교를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치러야 될 시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입 전형의 시험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의 수준과 학습량이 결정됩니다. 아래 단계별 학습의 필요성 4단계로 표시가 되었는데요. 지식의 습득이라고 해서 새롭게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학교 생활에서 내신 교과 성적으로 평가가 되고요. 이것들을 토대로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지 판단하는 수능 공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논술 시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따라 내가 준비할 시험과 학습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받아올 성적표입니다. 아, 보기만 해도 떨리시죠? 어떤 아이의 문학과 영어에 해당되는 성적표만 일부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문학의 경우는 1학기 때 석차 등급 2등급, 2학기 때 석차 등급 2등급으로 유지가 되었네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2등급, 2학기 때는 3등급이에요. 그런데 좀 이상하시죠? 영어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85점이었고, 2학기 때는 87점으로 점수가 올랐어요. 근데 심지어 등급은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하시죠? 네, 그 이유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평가였지만 고등학교로 가면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밑에 있는 9등급 체계를 좀 보실게요. 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비율을 나눌 건데 학생 수가 전체 100명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등부터 4등까지가 1등급인 거예요. 여기에 7명이 더 더해져서 11등까지가 2등급인 거죠. 예를 들어 5등에서 11등까지가 2등급인 거죠. 이런 식으로 누적적으로 등급이 나뉘어지는 형태인 거죠. 아니 그렇다면 상대평가인데 85점에서 87점 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이게 등급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시죠. 생각해 보세요. 87점인데 3등급이라면 다른 아이들도 다 같이 잘 본 거예요. 그러면 1학기 때보다는 2학기 때 시험이 조금 더 쉬웠던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2등급에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밀려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판단을 해보면 이 아이는 아마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나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학기 때는 2등급 후반이었다가 2학기 때 3등급 초반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처럼 90점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시험 직후에 나온 점수를 가지고 이 아이가 몇 등급을 받을지는 판단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평균이 막 20점, 30점인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학교가 굉장히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학교일수록 시험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교 1등이 50점인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본 직후에 그 시험 점수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시면 안 된다는 점, 그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 하나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성적표에 보면 단위수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단위수는 한 주에 이 과목을 몇 번 정도 수업을 하느냐 정도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대학 성적에서 등급을 산정할 때 이 단위수만큼 비중을 주어서 적용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수가 더 높은 과목을 더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문학과 영어 이렇게 두 개 했다면 둘 다 높긴 해요. 4등급 단위수 4 이상이면 다 높은데 그래도 하나라도 더 높은 문학 공부를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살펴보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적표를 보고 평가하는 방식을 추정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판단하는 형태인 거죠. 아래 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이 아이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등급 변화를 표기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과목 평균이라고 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등급의 평균을 낸 거고요. 평균값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이 아이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네요. 섞여 있어서 1등급, 2등급 섞여 있는데 앞에서 보셨잖아요. 등급이 100명 중에 11등까지, 전교 11등까지가 2등급이라는 거. 그러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일부 숫자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죠?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대학에서는 선별을 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자, 국어를 볼게요. 3학년 때 3에서 2학년, 3학년 거치면서 점점 한 등급씩 올랐죠. 고등학교에서 한 등급 올라가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매년 꾸준히 올랐어요. 아, 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군. 근데 수학을 봤는데 1, 2학년 때 계속 3등급이었다가 3학년 때 2등급이 됐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본데. 그리고 영어를 봤더니 1학년 때 딱 한 번만 2등급인 거예요. 2학년, 3학년 다 1등급인 거죠. 영어를 굉장히 잘하나 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회는 변화상이 없어서 표기가 안 될 거예요. 과학은 4등급이 제일 못하는 과목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3학년 때 3등급이 된 거죠. 그래서 위에 까만색 글씨로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걸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학생 어떤 느낌이세요? 포기하지 않는 느낌이 강하시죠. 전 영역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학업 의지가 매우 강하구나. 그리고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했죠. 그래서 영어 관련 전공 적합성 요소이기 때문에 언어 관련 계열에 지원했을 때 좀 우수하게 판단될 확률이 큽니다. 근데 여긴 표기는 되지 않았지만 동아리 활동 등 같은 것도 좀
복합적으로 표기가 돼서 그거에 도움을 받아서 성적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덧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이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의 성적만 보고서도 정성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지원한 학생들과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 많은 학생들을 무엇을 갖고 판단할까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적어주시는 학생부 생활기록부. 이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에 상세히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고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원자가 학업 능력은 어떤지 교과 성적 보면 알 수 있죠.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그래서 대학에서 학교 측에 요청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특히 요새 최근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건 교과 성취도, 성적. 두 번째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세특기라 불리는 사항이에요. 교과목별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 아이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하는 것을 보였다, 어떤 노력을 했다, 뭔가 더 찾았다 하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는 항목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쓰는 칸이에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아이는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리드하시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창의적 체험 활동이에요. 창체 활동을 여러 가지 다각화해서 좀 쓰는 게 중요한데 좋은 학교일수록 이 창체 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어요. 요즘 대외 활동에 관련된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좀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관리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출결사항을 열심히 보는 항목들이 좀 있어요. 예전에는 봉사활동 시간이나 이런 항목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 그게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결사항도 매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도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보는 요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관리하지? 막 멘붕이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을 이렇게 기준으로 설정해서 이런 형태로 관리하시면 됩니다라고 가이드를 줬어요. 첫 번째가 학업 역량, 두 번째가 전공 적합성, 세 번째가 발전 가능성, 네 번째가 인성입니다. 학업 역량은 내가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에서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더 찾고 하는지 세부 특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볼 수 있겠죠. 전공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정말로 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진로 진학에 관련된 고민들을 충실하게 하고 선택했던 이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과정으로 노력했어를 보는 과정이긴 하지만요. 교과 성적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반영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별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항목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 인성은 되게 이상하시잖아요. 웬만하면 우리 아이들 다 인성 괜찮게 써주시거든요. 근데 간혹 생활기록부에 이 아이가 너무 유별나게 굴었을 경우에 그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담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거 미리미리 잘 얘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대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1학년 때는 진로나 전공에 관련된 부분들을 빨리 확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내 활동에서 좀 더 유리한 걸 빨리 찾아서 넣을 수 있겠죠? 실제로 1학년 때는 빠른 학교인 경우는 5월을 중심으로 해서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무엇을 할 건지 희망조사, 설문을 실시하고요. 1학기 끝나는 시점에 전후로 해서 2학기 선택 과목을 확정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2학년 때는 1학년 때 이렇게 세팅된 과목에 관련된 것들에 선택 과목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비교과 활동들도 열심히 채워넣는 게 중요하겠죠?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와 목표하고자 하는 점수대를 세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험의 특성에 맞춘 학습법을 좀 더 컴팩트하게 진행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상황인 거죠. 자, 벌써 첫 번째 세션이 끝났네요. 두 번째 대입제도의 이해와 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자고 일어나면 매일매일 바뀌는 게 대입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매년 달라지는 거가 많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파트예요.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굵직한 것부터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파란색 박스를 먼저 볼게요. 이 표에 2024년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고1부터 적용되는 사항인데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에 관련된 제도예요. 이거는 조국 전 장관의 자제분 사건 아시죠?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뭔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씩 빼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도권인 대학인 경우에는 수능 성적만 깔끔하게 반영하는 정시 비중을 40% 높여라 했던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이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표 중에 2024학년도 대입 현재 고1에 해당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실게요. 이 부분에서는 비교과 활동이나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아래에 있는 수상 경력, 봉사, 동아리, 독서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미반영이에요. 그럼 뭐 가지고 하느냐? 말씀드렸죠? 생활기록부에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신 기록들이 메인으로 살아남아서 그걸로 선발한다는 것이죠. 또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라. 이 부분을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지나갔던 내용인데 공정성 강화 방안 궁금하시죠? 첫 번째는 자료의 공정성입니다. 부모 백 믿고 모가를 하지 마라. 그리고 교사도 투명하게 해라. 라는 취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평가 자체가 투명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형을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지원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인지 전부 다 가리는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로 했고요. 전형에 참여하는 입학사정관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교육도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입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시도 확대를 하고 대입 전형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야 한다. 그렇다고 뭔가 보호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것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배자 전형이라고 불리는 경우는 10%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할까요? 네, 생활기록부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항목은 쓰고 무슨 항목은 쓰지 말아야 될지 그 기준이 중요하겠죠? 이 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걸 표로 기입해 드렸던 건데요. 각 항목별로 길게 썼던 거 짧게 써라. 독서나 수상처럼 이제는 반영하지 마라. 이런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에 있는 내용들은 현재 고1부터 그 이후 학년까지 적용되는 것이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대입제도 개편 주요 사항도 표로 한번 간단하게 했는데요. 왼쪽에 있는 과제 진행 연도를 좀 같이 보면서 살펴볼게요. 과제는 일단 비교과 영역 축소해라. 그리고 교원 책무성 강화하고 자기소개서는 교사 추천서 폐지해라. 그리고 학종 운영 투명하게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40시간이나 한대요. 그리고 정시 수능 전형을 40%를 확대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당겨서 진행하라고 하고요. 사회통합 전형 도입 의무 및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 폐지시켜라. 특기자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서도 다른 형태의 편법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줄여나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수능 시험의 이해. 네, 수능을 보는 과목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3 때부터는 이제 선택해서 보는 과목으로 바뀐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게요. 국어부터 보시면요. 전년도에는 국어가 공통 과목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독서와 문학을 공통 문학으로 하고 합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수원과 수투,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죠. 이것을 공통으로 깔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수학이 중간에 건너뛰고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수원, 수투의 과정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학과정과 고1 과정의 심화 버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학의 경우에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특히 4점짜리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1 때 수학을 열심히 다져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영어와 한국사는 둘 다 절대 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은 상대적 주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영어와 한국사는 특정 점수 이상만 받으면 등급이 확보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특이사항은 영어가 최근 들어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연도별로 쉬었다가 어,
물수능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불수능이 됐다가 왜 이렇게 되긴 했는데 절대평가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변별하는 힘을 조금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약간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을 좀 보고 이 판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탐구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직업탐구는 직탐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특성화 과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고요. 사탐과 가탐은 계열 구분 없이 두 가지만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2 외국어와 한문은 선택하고 해서 시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강점이거나 전공 계열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함께 선택해서 시험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수학이나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라고 하는 학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2022학년도 자연계에서 지정한 학교만 좀 추출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라고 했던 학교가 56개고요. 확률 통계는 3개 정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문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인 경우는 확률 통계를 선택할 확률이 좀 크긴 한데요. 자연계를 좀 희망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탐구는 계열 구분 없이 두 개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뭐 사탐 하나, 과탐 하나 이렇게 봐도 되긴 하지만 실제로 자연 계열에서는 과학 탐구를 지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좀 힘든 거죠. 사회 탐구 봐도 된다는 학교 보세요. 2개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인 경우는 미적분이나 기하 혹은 과탐 2개를 선정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지원할 대학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수능을 얘기하는데 수능 EBS 연계 비율? 어색하시죠? 네, 수능을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할 순 없잖아요. 뭔가 기반이 되고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EBS에서 매년 고3들을 위해서 1학기 때 수능 특강, 2학기 때 수능 완성이라는 수능 연계형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연계율이 70%에 육박했었는데요. 최근 50%로 축소하고 있고요. 직접 연계 방식에서 간접 연계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접 연계는 뭐 영어를 예시로 들면 지문을 그대로 내서 이거 뭐 100% 연계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출제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영어 안에는 쓰인 어휘라든가 소재랑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변형된 지문에서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게 하는 형태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게 간접 연계입니다. 그래서 고3 때는 어, 수험서로서 필독서로 사용하는 학교들은 100%이고요. 고1 때 일부 수능형으로 공부시키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인 경우에는 고1 때 이 부분을 부교재로 해서 일부 차용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많은 제도를 이해하셨는데요. 제도 변화에 따른 준비 시작하셔야겠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대입제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대입제도 개편의 추진 배경입니다. 제도 개편의 추진 배경만 안다면 우리 아이는 대학 준비를 어떻게 하죠? 상세한 정보도 모르고 뒷북 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고3 때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약속을 하나 해줬어요. 대입 전형 4년 전에는 알 수 있게 해주겠다고요. 그래서 표에 있는 거 저랑 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열에 있는 교육부에서 전체 큰 틀을 중3 직전에 2월에 한번 발표를 하고요. 대교협에서 고1이 되는 시점 8월에 대입 전형에 약간 윤곽은 만들어줘요. 그래서 전형 선발 비율 정도? 이 정도를 만들어 놓고요. 고2가 됐을 때 1학기 됐을 그 무렵에 상세하게 학생부 반영 비율이나 영역별 가산점 뭐 이런 것들도 좀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3이 됐을 때 4월에는 수시를, 8월에는 정시에 관련된 거를 학교별로 상세하게 모집 인원부터 일정은 어떻게 하고 전형료는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을 고지하게 하도록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기별로 잘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2022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 앞에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생각 정리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파트로 생각을 정리하는 걸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 2학년 때 선택 과목 굉장히 많아요. 그 선택 과목을 1학년 때 선택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살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옛날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문과끼리, 이과는 이과끼리 성적을 이제 산정했었는데, 이제는 문이과 통합해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전체 등급 관리를 한다는 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보다는 특정 점수 구간에 A, B, C, D로 이제 성취도를 표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건 추후에 고교 학점제랑 연동돼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생활기록부. 원메시지예요. 예, 이제 반영되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되고 선생님한테 세부 특기 사항이나 이제 종합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어필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능입니다. 선택해야 될 과목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제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대부분의 과목이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절대평가 과목이 정해져 있어요. 영어랑 한국사,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준비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부분에 붙어 있는 게 선택 과목이야?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로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이미지화해 봤습니다. 교과인 경우는 보통과 전문 교과 두 개로 나뉘고요. 선택 과목이 각각 그 밑에 하나씩 더 있어요. 근데 보통 교과가 주로 저희가 많이 배우는 항목 중에 하나이고요. 선택 과목도 수학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인 거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인 경우에는 일반 선택인 경우에는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같은 게 일반 선택이고요. 심화 수학이나 경제 수학 같은 게 진로 선택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도 중요한데요. 창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에 힘줘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 써져 있는 4개 항목이 바로 저희가 집중해서 관리해야 될 창체 활동인 것이죠. 과목별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해당되는 선택 과목 한눈에 보이실 수 있게 표로 정리해 보았거든요. 1학년 때 어떤 걸 선택할 거야 하고 설문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당황하실 것 같아서 미리 눈으로 익혀보시고요.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 해서 표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앞서 대입 로드맵을 학년별로 구성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진로 진학을 먼저 세팅을 하고 관련된 과목을 선택을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해요. 그래야 앞에 보여드렸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사이에서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대학 전공과 학과의 특징 애들이 전혀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배웠던 전공이 아닌 융합 전공이거나 새로운 이름의 전공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잡아주고 알게 해주는 과정이 1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2단계는 고교에서 이수하라고 권장했던 과목들,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과목의 제목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모아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호기심이 당겨하거나 전공에 관련되어 보이는 것들에 좀 골라서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정말 적합한지 아닌지, 관련된 논문 과목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거 살펴보시는 거죠. 4단계에서는 이제 개정교육 과정의 과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려서 내가 생각한 것과 그것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이 다 확정이 되면 실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5단계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학생 3명의 예시를 좀 담아봤어요.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언어와 사회 교양에 관심이 많고, 두 번째 학생은 기초과학에 관심이 많대요. 세 번째 학생은 경영 경제에 관심이 많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는 이 세 학생이 같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2학년과 3학년 때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매우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언어와 사회 교양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행질이나 심리학 이런 것들이 2학년 때 담겨져 있고요. 3학년 때는 고전 읽기, 영어 회화, 미술 감상과 비평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기초과학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미적분 기하 다 반영되어 있고요. 과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학, 생명, 지구, 원 시리즈 그리고 고3 때 화학 2, 생명 2 같은 2 시리즈도 담아놓네요.
그리고 세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영 경제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경제를 비롯해서 정치와 법, 사회 문화를 선택했고요. 3학년 때는 경제 수학 같은 그런 부분들도 심학습 단계로 반영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보고서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진로나 전공 계열에 관련된 고민들을 빨리 끝내야 하는 것이죠. 진로 진학 연계 과목 선택에 대한 과정표인데요. 저희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항상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 고등 과정을 디자인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가정 내에서도 부모님과 아이가 얘기를 나누면서 이걸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돼서 예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아이와 함께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참고 자료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료로 이 자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검색어로 학생진로 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 이렇게 넣으면 이 자료가 보이실 거예요. 이 자료는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대학 계열별 혹은 고등학교 과목 영역별에 관련된 틀에 대한 설명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미지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과목 선택 참고 자료 두 번째입니다. 학과 탐색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숙명여대에서 이 자료를 찾았어요. 각 전공별로 자기네 전공이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어떤 교과가 필요한지 그걸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과별로 가셔서 학과 탐색 가이드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많이 찾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는 대학 홈페이지가 있고 학과별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특히 대학에서는 입학처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그 밑에는 전공 안내서라고 하는 종합 전형 안내랑 진로 선택 과목 선택과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EBS에서는 인강으로 뭔가 가르치는 내용만 담겨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대학 진학 정보도 같이 담겨져 있으니까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 가지 정보 한번 탐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션이네요. 고등학교 입학 전형 계획입니다. 앞서 많은 대입 제도를 살펴보셨는데 이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서울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 계율을 모아놓은 표입니다. 대입 전형에도 수시와 정시로 나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정기고와 후기고로 나누어서 지원 시점이 다릅니다. 정기고인 경우에는 영재고, 특목고, 특성화고가 여기에 대부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지원 고등학교 할 때는 이중 지원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고에는 자사고와 일반고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중점학교 기억하시죠? 중점학교도 이때 같이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서재 고등학교 전형 일정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10월이잖아요. 근데 과학고는 9월에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체고나 마이스터고 여기는 이제 10월에 이제 시작이 될 예정이고 특성화고는 11월에 시작이 되네요. 그리고 자사고, 외고, 일반고 등은 12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합격자 발표는 1월 19일 날 나요. 근데 배정학교는 2월 3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네. 앞서 자사고나 외고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이제 또 한 번 지원의 기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월 3일쯤 발표가 되는 거죠. 배정학교가 발표가 나면 입학 등록은 2월 3일에서 2월 4일 사이에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배정을 받고 나면 교복은 어디서 맞춰라 뭐 이런 자세한 안내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연락을 받고 학교에서 안내하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대입제도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정작 이제 전형도 알겠고 어디 힘줘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어느 고등학교를 가면 좋을지 이런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2부 세미나에서는 인근 고등학교 20개 학교를 분석해서 특장점에 관련된 부분들을 안내를 드릴 거거든요. 그것도 마저 참여해 보시고 그래도 드는 의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온라인 Q&A 설문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별도로 드릴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을 세미나 관련이든 아니면 우리 아이에 관련된 부분들이든 간에 평상시에 궁금하셨던 것들을 담아주시면 1대1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학습 메타 인지 수준의 행동
학습 행동에 관련된 수준이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학습 메타 인지 검사권도 무료로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